12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혐의를 받는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미국에선 수프림 코트 저스티스, 그 자체로 정이라 불리는 전직 대법관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출석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생을 법관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단죄해왔을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오늘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한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 나왔습니다. 굳은 표정의 박병대 전 대법관은 입을 꽉 다물고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 심사 받으시게 되는데 신경이 어떠십니까? 사심 없이 일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책임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5분여쯤 뒤엔 법원에 나온 고영한 전 대법관도 딱딱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 심사 받게 되셨는데 심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법부 신뢰회복 바란다고 하셨는데 책임 통감하시나요? 고 전 대법관은 긴장한 듯 몸담고 있던 법원 안에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만 158쪽,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08쪽에 달합니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10억 이상 차이 나는 후배 법관들의 판단에 구속 여부가 맡겨진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영장실질심사 약 3시간 30분 만인 오후 2시쯤 법원을 떠나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심사는 5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0분쯤 끝났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기 위해 구치소로 향하면서 법원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전직 대법관 구속으로 국민의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충분히 잘 반론했고 잘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 변호인도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날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 받는 혐의 가운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송 재판거래 혐의도 있습니다. 이 혐의의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으나 우리 법조계에 드리워져 있는 어떤 거대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는 이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심층 리포트 이현무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김앤장은 소송 당사자인 전범기업을 대리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맞섰습니다. 법원이 그런 김앤장의 변론을 도우려고 헌법재판소 기밀까지 수집해 불법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5년 10월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한일 청구권 헌법소원 관련 기밀을 넘겨받아 김앤장에 건넸다는 복수의 진술과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직전인 2015년 9월 김용원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질의를 받고 금년 말까지 마칠 것으로 안다고 답변합니다. 이에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헌재에 파견 나가 있던 최모 부장판사에게 헌법소원 사건을 자세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받은 자료를 임 당시 차장인 김앤장 송무팀을 이끌면서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소송 대리를 지휘하던 한모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이렇게 김앤장으로 넘어간 자료엔 한일 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 계획과 담당 헌법연구관의 법리 검토 내용, 대법원 재판부의 의중 등 핵심 기밀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에 김앤장 한 변호사는 그해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만나 징용소송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이 다른 사건도 아닌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두고 당시 박근혜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일제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에 재판 관련 핵심 기밀 자료들을 건네며 이른바 작전을 짰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이 같은 기밀 유출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관련 내용을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로 적시했습니다. 자료를 넘겨받은 김앤장 한 변호사의 경우도 박 전 대법관 등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게 적정한 소송 수임료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거액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이 김앤장에서. 그 한 변호사도 그 법원 행정처에서 뭐 국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지내고서는 김앤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같이 알고 논의하는 공범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이 경우 한 변호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 공범, 직권남용 공범 등이 있습니다.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건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모 변호사가 혼자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죠, 사실은. 근데 임종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죄를 받을 때 공범이 된다는 거예요. 신분범이라고 해서. 양승태 사법부가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김앤장에 재판의 방향을 알려주는 수준을 넘어 불법 수집한 헌재의 기밀까지 넘겨줄 만큼 심각하게 유착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의 칼끝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막강한 법조 권력, 김앤장에게 정면으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맥도날드 서울 연신내점 햄버거 투척 사건. 손님이 햄버거가 늦게 나왔다고 햄버거를 매장 직원에게 던진 사건으로 인터넷이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급기야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햄버거를 던진 고객을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햄버거 투척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연신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손님과 맥도날드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가져가시냐고 물어봤는데 언제 쏜다고.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는 전광판을 확인 못한 손님이 햄버거가 늦게 나왔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말로는 화가 다 안 풀리는지 이 손님은 급기야 직원 얼굴에 햄버거가 든 봉투를 말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맥도날드 측은 이 사건은 약 1개월 전에 서울 은평구 연신내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1일 울산의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도 손님이 주문을 잘못 받았다며 직원에게 음식이 든 봉투를 집어던지는 등 맥도날드에선 이런저런 투척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손님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한순간에 폭발했다며 사과했지만 이 고객은 결국 폭행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 연신내점 사건은 112에 신고돼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햄버거 투척 손님은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일단 사람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은 폭행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 종업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이고 처벌 자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범죄 자체가 아주 중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법 정책적으로 반의사 불벌죄를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폭행 외에도 협박, 명예훼손 등도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데 일단 한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면 이를 번복해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한번 반의사 불벌 표시하면은 안 돼요. 정하려면은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항해죄를 바꿔서 내요. 뭐 타박상을 입었다, 찰과상 입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된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햄버거가 든 봉투를 던진 진상 고객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뭔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잘 몰라서든 귀찮아서든 뒷일을 생각해 너무 쉽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게 변호사들의 충고입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시대, 갑질 만연한 사회의 한 자화상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사흘 뒤인 12월 9일은 유엔이 정한 반부패의 날입니다. 우리에겐 공교롭게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날이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오늘 서울 르 메르디앙 호텔에선 국민권익위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현장을 신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제포럼엔 검찰을 지휘하는 박상기 법무장관과 공직사회 부패 감시를 총괄하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에릭 웨너스트롬 스웨덴 국가범죄방지위원회 사무총장 등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해외 인사들은 지난 겨울 한국의 촛불혁명을 높게 평가하며 부패와의 투쟁이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vercame a political crisis together. History has shown that fighting corruption and promoting good governance in all aspects. 오늘 포럼은 공공부문 반부패 정책의 운영 경험과 교훈, 그리고 민간부문 반부패 정책의 운영 경험과 교훈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포럼을 주최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은 이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권력 차원의 여러 가지 부패 사례들이 있었고 그래서 반부패 정책을 국가 차원으로 해서 우리가 보다 청렴한 사회, 더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 가입 35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절대 부패를 간신히 벗어난 수준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 방지 정책 제도를 자물쇠에 비유하며 사회 시스템의 설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패 방지를 개인의 품성이나 선택에 맡겨둘 게 아니라 법과 제도로 잠가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위험을 느끼면 얼마든지 정직하지 않은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부패 방지 정책과 제도가 자물쇠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해서 권익위는 지난 4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반부패 시스템 설계와 제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게 오늘 포럼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사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민간단체 등이 힘을 합쳐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사립대학교에서 이른바 학생 영업이라고 하는 신입생 모집 실적에 따라 교수의 연봉을 결정하도록 한 계약은 교수 본연의 업무가 아니니만큼 부당한 계약일까요? 아니면 적법할까요?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사립대학 교수들의 학생 영업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주대 윤모 전 교수라고 하는데요. 신입생 모집 실적이 좋지 않았던지 학교 측에서 연봉을 삭감하자 삭감된 부분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1심은 교원 연봉 계약제가 위법한지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고 가족 수당 등 일부 봉급이 부당하게 삭감된 점이 인정된다며 학교는 윤 교수에게 55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나아가 해당 교원 연봉 계약제를 위법한 연봉 계약으로 판단하고 봉급 248만 원을 포함해 윤 전 교수에게 79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입생 모집 인원 또는 충원율을 교원 실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교원 연봉 계약제는 교원의 임무를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과 그에 따른 이 학교 정관에 위배돼 무효라는 게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오늘 윤 전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보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 패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금이나 수업료 수입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은 신입생 충원과 재학생 규모 유지가
대학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사립대학이 신입생 모집 인원 또는 충원율 등 신입생 모집 실적을 교원 실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한 강행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수들이 학생 영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학생 부족 문제도 뭔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감된 변협 제50대 회장 선거 후보 등록에서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변협 회장 선거 단독 입후보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단독 입후보의 경우 유권자인 변협 회원 2만여 명 중 3분의 1인 7천여 명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선거 자체가 무산됩니다. 변협은 이 경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이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서 진정한 양심을 가리기 위해 구체적인 판단 지침 10가지를 구체화해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종교의 교리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명하는지 등의 지침이 제시됐습니다. 법무부가 한국공안행정학회와 공동으로 내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호관찰 정책의 최근 주요 현안 논의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내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에서 형법 제11조 농아자 필요적 감경조항의 재조명과 발전적 개선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농아자의 지적 능력에 따른 감경조항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합니다. 12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